10월 19일이고요. 이제 오늘은 평소보다는 이제 진행 분량은 조금 적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알고리즘이 앙상블 기법이라고 분류되는 알고리즘 몇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했었던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해요. 앙상블 기법부터는. 왜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을 한꺼번에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회귀 모델이랑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객체를 만들어 놓고 걔를 한꺼번에 돌리는, 뭐 코드 전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알고리즘 중에 시계열 분석도 일종의 비지도학습에 포함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준지도학습이라고 부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앙상블 넘어가기 전에 한번 그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소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머신러닝 쪽에서 시계열 분석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프로헥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발표하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은 죄다 임포트문부터 FB 프로헥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라이브러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써보면은 다 앞에 FB라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딱 봐도 지네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회사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API를 싹 갈아엎으면서 일단 패키지 이름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자료 찾으시면은 거의 99.5%가 다 FB 프로에스로 시작할 거예요. 다 버리세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고생 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설치부터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거는 이제 프로헥이라고 하는, 이거 피 빠졌다. 프로헥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메타죠. 예전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시계열 분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했었던 그 ARIMA보다 훨씬 더 그 계절성에 대해서 유연하대요. 그래서 이제 기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매출 트렌드 같은 거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었던 거는 이제 와디즈에서 요거 활용해서 펀딩 회사잖아요. 펀딩 금액 예측하는 그 대시보드 만드는 과정 적어 놓은 그 포스팅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걔는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공개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설치부터 해야죠. 아이고, 캡슐이 켜져 있네. pip install 프로헥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으면,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패키지 참조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패키지 참조 구문까지 이상 없이 들어오면은 일단 뭐 설치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사례를 찾아봤는데 설치에 뭐 특별히 뭐 시스템을 탄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다소 오래 걸린다라는 사람들은 몇 번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깔아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일단 설치부터 진행합시다. 한 1분 남짓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패키지가 설치됐고 프로의 라이브러리가 임포트 되는 것까지 확인되셨다면 일단은 늘 그랬듯 그 기본 코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준비할게요. 리드 엑셀 함수는 미리 좀 참조를 해놨고요. 자,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오리진은 리드 엑셀 한 다음에 daily minitemp.xlsx
이 프로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소개하는 자료들을 이제 뒤져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회사 개발팀에서 자기네 개발 경험 공유하면서 올린 그런 포스팅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데이터들을 다들 지네 매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팩을 해서 그 시계열 데이터 그 샘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날짜별 그 최저 기온 데이터래요. 어떤 지역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위에 실행을 안 했구나. origin.head라고 해서 쭉 보시면은 데이터가 쭉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인포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인포를 이제 출력하는 이유는요. 시계열 분석 라이브러리들의 특징이 일단 날짜 타입의 데이터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엑셀 파일을 가져오니까 여기가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날짜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날짜 타입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데이터 전처리 일단은 날짜 형식으로 필드 날짜 컬럼의 데이터 타입 수정입니다. 필드 이름이 그냥 날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름도 조금 있다가 한글로 바꿀게요. 영문으로 바꿀게요. 요즘은 그래프 그릴 때 한글 세팅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자, df의 날짜 필드는 자, 요거를 처리하려면은 이제 판다스 패키지 안에 있는 toDate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구문 하나 추가합시다. toDateTime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로 가져왔고요. 날짜 타입은 다른 데이터 타입하고 좀 변환 방법이 달랐었어요. 자, 그래서 이 toDateTime 함수를 사용해서 그러네. 일단은 하나 복사하고 시작하죠. 자, df는 origin.copy. 자, toDateTime 함수한테 날짜 필드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데이터 출력된 걸 보면은 이거 그냥 문자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한테 이거를 연, 월, 일 성분으로 분해를 하려면 어떤 게 월이고 어떤 게 날짜고 어떤 게 연도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바꾸라고 했더니 연, 월, 일이라고 인식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포맷. 어느 정도 파이썬이 오토로 그 인식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형식 문자를 주면 되는데 보통 형식 문자 세팅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문자열의 형식은 아니겠죠, 당연히.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여기 날짜 필드가 쪼르륵 이제 데이터 형식에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처리할 때 진짜 먼저 항상 하셔야 되는 건 날짜 필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데이터 타입 자체가 날짜로 설정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늬만 내용만 날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의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보면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입력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을 고정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필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요. 항상 그 날짜는 DS라는 이름으로 필드 이름이 고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Y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필드 이름을 변경합니다. 프로헥 라이브러리의 요구사항에 따라 날짜 필드의 이름을 DS로 그 다음에 데이터의 필드 이름을 Y로 변경해야 돼요. 이게 좀 특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원래 특정 한 가지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요. 안에 코드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호출하는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심플하게 해놔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보면은 얘도 내부적으로 scikit-learn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데이터 전처리까지 끝났으니까 맛보기 코드를 돌려봅시다. 자, 시계열 분석 모델을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모델 정의 및 학습을 시켜야겠죠? 자, m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프로앳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m.pdf 주시면 학습 끝나요. 일단 기본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뭐가 안 맞나 보다. 잠시만요. 얘도 스트링이었지 참. 자, 데이터 타입 수정하는 거 코드 하나만 추가할게요. 네, 어제 급하게 데이터를 CSV에서 엑셀로 변환했는데 그러면서 좀 의도치 않은 글자가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음표 하나 있죠. 네, 데이터 만들면서 오타 났나 봐.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맥에서 만든 게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인코딩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CSV로 바꿔서 내용 확인하고 데이터 파일은 그냥 톡으로 배포할게요. 여기 물음표 데이터가 있네요. 연결 프로그램.
자, 이거 온라인에 올리고 그러면은 시간 또 오래 걸리니까 그 데이터 파일 일단 톡으로 전달할게요. 그러면은 데이터 가져올 때 요 URL은 지우지는 마세요. 올려놓긴 할 거니까. 자, 일단은 파일을 네, 현재 디렉토리 안에 소스 파일이랑 같은 데다 놓으시고 상대 경로 방식으로 데이터 취하시면 될 거예요. 땡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럼 이제 학습한 결과를 얘가 이제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죠. 자, 학습 결과를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을 할게요. 자, 퓨처는 네, m.make future 데이터 프레임. 자, 그럼 당연히 여기 파라미터는 예측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 주, 월 단위 설정이 가능해요. 일단 기본은 일 단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m.predict라고 해서 이 퓨처 객체를 전달하면 얘가 향후 365일간의 그 최저 기온을 예측을 해줍니다. 우리 전에 시계열 할 때는 막 그 최적 파라미터 찾느라고 막 반복문 돌리고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측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트렌드하고 이제 최소, 최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결과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선그래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선그래프만으로는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시즌성이나 뭐 그런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니 그 그래프로 표현하기엔 코드가 어려우니까 시각화 기능도 자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측 결과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자, fig는 m.plot 하고 포캐스트 주세요. 네,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프가 좀 못생겼다.
자, 검은색 점은 실 데이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영역이 파란색 선이 이제 머신러닝이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예측한 데이터고 향후 1년간의 기온 변화를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색, 하늘색으로 범위되어 있는 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 출력했을 때 그걸 보면은 이제 구간에 대해서 최소, 최대 이런 식으로 뭐 얘가 예측을 범위 구간으로 해놨어요. 거기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특별히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아도 예측을 꽤 잘 해요. 패턴을 좀 잘 잡아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된 자료를 이제 리뷰를 하는 동안 그 캐치를 한 부분이 뭐냐면요. 장기 데이터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유연하게 잘한대요. 근데 단기 예측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 ARIMA 모형이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기 예측 기온이나 강우량 이런 거를 예측할 때는 얘가 훨씬 좋은데 예를 들면 저거요. 산불. 지금 산불이 났어. 막 산불이 번지고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산불이 어디까지 번지겠느냐. 이런 단기 예측을 하는 데는 썩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대요. 봤던 논문이 있었는데 어떤 논문인지는 제가 갈무리를 안 해놔서 기억이 좀 안 나고요. 그래서 용도를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데이터들이 뭐 거의 리얼타임에 가까운 그 실시간에 가까운 단기 예측이 아니라 그 장기성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API 확인하느라고 잠깐 열어본 거고요. 자, 근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죠. 만약에 어떤 내가 원하는 기간 이후에 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시계열 데이터를 좀 더 분해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각종 컴포넌트들을 세분화해 보실 수 있어요. 모델이 갖는 컴포넌트. 네, 얘도 피그 사이즈 설정할게요. 괄호 하나 안 닫았다. 그러면 트렌드 그리고 위클리 그 다음에 이얼리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요 그래프들은 계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 1982년하고 3년 사이에 좀 이렇게 줄기 시작했다가 1987년도부터 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주 단위의 그 계절성은 지금 얘가 웬즈데이에서는 높고 그다음에 주말 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월간 단위의 계절성을 뜻해요. 아무래도 만든 애들이 좀 상업적인 애들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이렇게 계절성을 주 단위랑 연 단위, 월 단위로 분석할 때 가장 그 효율성이 많은 거는 마케팅 쪽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 데이터 분석에 되게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기온 변화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시계열로 시각화까지 해봤어요. 좀 너무 얘가 옆으로 촘촘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피그 사이즈를 좀 여유 있게 늘리시면 되겠죠? 옆으로 늘리면은 이제 비율이 커지니까 보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계절성을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좀 있죠. 이 시점들을 체인지 포인트라고 불러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시각화 내용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패키지가 좀 필요한데요. 자, 패키지 참조 부분으로 갈게요. from 프로엣 안에 플롯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시각화에 이제 그 최적화된 애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add change point to plot이라는 함수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임포트 구문 실행시켰고요. 넘어갑시다. 자, 예측 결과에 대한 시각화하고 이제 그 각각의 그 컴포넌트별로 이제 계절성을 확인을 했죠. 자, 체인지 포인트를 추가한 이제 시각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인지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 트렌드가 변화하는 지점을 뜻한대요. 이 체인지 만약에 이 그래프가 계절성을 제대로 못 잡아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체인지 포인트 관련된 파라미터를 모델 생성하면서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예제에서 볼 거고. 자, 코드 추가하고요. 일단은 아까 만들어 놨었던 요 그래프 얘가 필요해요. 학습 패턴 모델하고 요 그래프를 가져온 다음에 요 그래프를 한번 더 만들게요. 자, 요 그래프 객체를 사용해서 이 그래프에다가 add change point to plot 하고서 pig.gca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모델 객체예요. 위에서 모델 객체를 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포캐스트는 프리딕트로 이제 예측한 결과값이에요. 위에서 코드. pig.gca는 그 시계열 그래프. 그 다음에 m은
미리 만들어둔 프로의 객체, 그 다음에 포캐스트는 프리딕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래프에다가 선을 찍찍찍 그어줘요. 필기하시는 분 계시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자,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선이 찍찍 그어져요. 자, 요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 실선이 가로 방향으로 쭉 가죠.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체인지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이 파란색 선이 변화하는 지점이 아니라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변화를 보이는 지점인 거예요. 빨간색 직선이 변화를 보이는 지점. 파란색 선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위에 필기 하나 넣읍시다. 밑에다 넣을게요. 자, 빨간색 실선은 전체적인 트렌드예요.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트렌드가 변화하는 체크 포인트예요. 체인지 포인트.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트렌드를 확인을 했을 때 체인지 포인트가 내가 봐서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 때 이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민감도를 내가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명시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 체인지 포인트다라고 내가 찍어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큰 이슈가 뭐가 있지? 전쟁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유가가 어떻게 변했다를 보고 싶으면은 체인지 포인트 그 전쟁 발생 일자로 그냥 명시적으로 찍어줄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개요 좀 열고요. 모델의 트렌드 조절이에요. 이 라이브러리가 쓰기가 되게 편한 게 중요한 파라미터가 프로의 클래스에 다 몰려 있어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시작 날짜를 월요일로 넣을 거냐, 일요일로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좀 약간 좀 부질없는 그런 파라미터들이기 때문에 시각화 관련된 파라미터는 뭐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는 딴 거는 뭐 신경 1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 프로의 클래스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에만 모든 그 학습 내용을 몰빵하면 돼요. 그래서 쭉 이제 자료 검토하면서 이제 샘플 예제를 만들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개발하는 애들이 만든 라이브러리 좀 쓰임새 구성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파라미터하고 설명. 자, 중요한 파라미터 첫 번째는 체인지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트렌드 변화 시점을 명시한 리스트예요. 그냥 날짜값, 연월일을 갖고 있는 날짜값들을 리스트로 쫙 세팅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예제에는 크게 적합하진 않겠죠. 아이고.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값이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체인지 포인트 프리오 스케일, 요게 체인지 포인트의 유연성을 조절하는 값이에요. 체인지 포인트 자체가 이제 트렌드의 유연성 조절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기본값은 0.5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0.05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낮을수록 얘가 더 깐깐하고요. 값이 클수록 더 유연해지는데 너무 큰 값을 크게 세팅하면은 그 과적합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n 체인지 포인트는요,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체인지 포인트의 개수예요. 오늘따라 한영이 좀 잘 안 되네. 포인트의 개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인지 포인트 레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얘는 체인지 포인트 설정 가능 범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 80% 범위 내에서 이제 체인지 포인트를 설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명시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를 기준으로 이제 트렌드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를 쓰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파라미터만 값을 조절하셔서 보시면 그 충분히 얘가 대응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값만 좀 변경을 해서 트렌드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새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자, M은 프로액. 마크 사업이네. 네. 체인지 포인트 프리어 스케일, 얘를 0.3으로 바꿔볼게요. 그냥 무작위로 막 바꾸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m.fit 하면서 tf 주시고요. 피그는 m.plot. 바로 시각화하면서 이제 체인지 포인트도 같이 한 번에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요대로만 코딩을 하면은 그냥 주어진 데이터의 트렌드만 분석하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며칠 후를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make feature data frame이라는 함수가 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여기 지금 포캐스트라고 하는 예측치 값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퓨처는 m.make 퓨처 데이터 프레임. 자, 기준은 아까랑 똑같이 365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크라고 들어간 게 단위예요. D하고 M이 설정 가능해요. D는 당연히 날짜고 M은 월이겠죠. 예전에는 여기 W 값도 있었는데 버전 올라가면서 빠졌대요. 이걸 가지고 포캐스트는 m.predict라고 하면 예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델 구성, 예측, 시각화, 이게 다예요. 이 코드는. 자, 결과값 확인하면은 이제 그 변화 시점을 좀 더 널찍널찍하게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계절성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매출액, 어떤 웹사이트의 매출액을 이제 근거로 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게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요거 체인지 포인트 요거 세팅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조절이었고요. 이번에는 계절성에 대한 조절도 보죠. 모델의 계절성. 자, 계절성을 설정할 때 그 체크할 수 있는 파라미터도 리스트업을 해볼게요. 자, 이얼리 시즈널리티 이거는 연 계절성. 연도가 있으면은 위클리 주, 그 다음에 데일리 일 계절성, 그 다음에 계절성에 대한 반영 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처리되는 모드 값이에요. 아이고. 자, 예전에 우리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계열 데이터가 그 분석되는 과정에서 이제 덧셈 방식인지 곱셈 방식인지에 관련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거기에 관련된 파라미터고요. 오, 이렇게 표기합시다. 이게 더 깔끔하다. 자, 밑에 적는 거는 뭐 크게 그 깊게 안 보셔도 될 얘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들어가실 만한 단서를 좀 달아드리는 건데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프리엘 급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계절성 패턴을 추정한대요. 프리엘 급수라는 게 이게 주기가 있는 함수를 삼각함수 급수로 나타낸 건데 뭐 그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얼리 시즈널리티랑 이제 위클리 시즈널리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값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데일리 시즈널리티 같은 경우는 얘는 제가 기본값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봅시다. 자, 전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파이썬에서 그 레퍼런스 확인하고 싶을 때는 물음표 하고서 기능 이름 넣으시면 돼요. 여기 쭉 나와요. 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값이 다 오토네요. 기본값 오토. 그 다음에 시즈널리티 모드는 기본값 에디티브. 연계절성, 주계절성, 기본값 오토. 일계절성도 기본값 오토였고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파라미터 관련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오토라고 이제 문자열로 설정을 하거나 true, false 혹은 숫자값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아마 true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오토 효과를 내는 거 같고 false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걸 안 쓰겠다는 의미겠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주기를 나타내는 값을 숫자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 값들을 한번 변경을 해서 체킹을 해보죠. 자, m equal proet. 자, 체크포인트 민감도는 0.3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체인지 포인트 관련된 게 트렌드 관련된 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정하는 게 시즈널리티 관련된 설정이에요. 네. 위클리 시즈널리티는 아까 제가 기본값 10이라고 했으니까 10으로 잡아봅시다. 이얼리 시즈널리티도 10, 그 다음에 데일리 시즈널리티는 false로 잡을게요.
이얼리를 한번 20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이후 코드는 모델만 저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코드는 그냥 계속 똑같이 갖다 쓰시면 돼요. 얘는 프로에 만들 때 생성자 파라미터의 모든 옵션을 다 몰빵하는 애기 때문에 요거 한 줄 이후는 별로 바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코드 그냥 똑같이.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사이에 제가 코드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여기 시각화 그래프 한 줄을 더 추가했는데 아까 이제 플로 컴포넌트도 한꺼번에 넣습니다. 여기 피그 1하고 피그 2로 나눠서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그래프를 한 번에 다 뿌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예측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포캐스트라고 하는 게 제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얘를 직접 여셔서 여기 있는 값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시각화해서 경향만 확인하고 끝날 거다라고 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물론 여기 파라미터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API가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정리하면서 살짝 다음 기수는 그 아리마 모델 하지 말까라는 유혹을 잠깐 받았었는데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결과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일부러 아까 제가 연도에 대한 시즈널리티 값을 10으로 줬다가 20으로 바꿨거든요. 결과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이제 연도에 대한 계절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봤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얘가 좀 더 유연해요. 유연하다라는 게 이제 변화를 좀 더 민감하게 감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거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변화하는 게 좀 완만하죠.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 변화가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값을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저 값을 무조건 높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높게 높이면은 이제 얘가 그 오버피팅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최적의 모델을 잡으려면은 파라미터 값들을 좀 바꿔가면서 내가 그 테스트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절성 주기를 세팅하는 거 보면은 주 단위, 년 단위, 날짜 단위는 세팅, 그 파라미터가 제공이 되는데 월 단위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 단위로 체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분기 단위로 내가 체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계절성에 대한 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계절성 주기 직접 생성이에요. 자, 일단 아까 코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코드 한 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코드 한 줄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번 글씨 요거까지만 확인하고 좀 쉴게요. 자, 여기에 m. add seasonality.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세요. 그냥 만들어주네. 시습을 해놨었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을 판단하기 위한 주기를 이제 30.5일로 잡은 거예요. 어떤 날은 30일이고 어떤 날은 이제 31일이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라미터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퓨리의 차수라고 하는 값인데요. 기본값이 3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좀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주석으로 막아놓을게요, 하나는. 자, 퓨리의 올더 값이 레퍼런스에는 기본값 3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필수 파라미터라고 API가 응답을 줘서 주석은 해제하고 값을 다시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요 단위가 지금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구나. 예. 월간의 변경 간격, 월 단위의 변경 간격이 조금 더 유연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25분까지 들어오시고요. 이제 오전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네요, 얘는. 마지막으로 소개할 파라미터는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 별 효용성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매출 데이터다 이런 거면은 좀 효용성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휴일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을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공휴일을 이제 적용을 해서 시계열을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휴일 지정입니다. 자,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공휴일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공휴일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도 가져와야겠죠. 위에 임포트는 좀 확인해 보고 올게요. 리드 엑셀 뒤에 데이터 프레임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홀리데이하고 DS 두 개의 필드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야 돼요. 이 홀리데이 필드에는 문자열로 홀리데이라는 값이 다 똑같이 들어가요. 홀리데이 필드에는 모두 똑같이 홀리데이라는 문자열 값이 지정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S 필드에는 날짜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좀 만들게요. 홀리데이는 데이터 프레임 하고 생성을 하고요. 자, 첫 번째 필드는 홀리데이. 아이구나. Y가 아니고 I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첫 번째 필드 홀리데이에는 전부 똑같은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그냥 문자열로 홀리데이라고 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S 필드에는 기간을 구성을 할게요. 패키지 하나 더 가져옵시다. 하드코딩으로 일일이 다 넣는 것보다는 콩캣도 가져올게요. 판다스에서 콩캣 패키지도 가져올게요. 기간을 정해서 그냥 한 너댓 개 구간 잡아서 넣어줍시다. 자, 다시 가서 자, 콩캣 자, 잠깐 홀드요. 패키지를 가져올게. 코드를 지금 바꿨더니 몇 개가 더 보이네요. 자, 여기서 시리즈 객체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도 가져오세요. 원코드는 이제 날짜 값을 하드 코딩으로 쫙 넣었던 건데 그렇게 하면 코드가 한 2, 30줄 나와가지고 그냥 한 4줄 정도로 퉁칠게요. 자, 다시 가서 자, 여기서 시리즈 객체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각각의 그 한 줄은 시리즈니까요. 자, 데이트 레인지 2017년 5월 5일부터 2017년 6월 3일까지 단위는 날짜 단위. 그럼 요 기간의 모든 날짜가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요거랑 몇 개 구간을 더 잡을게요. 2018년 5월 5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이거 그냥 무작위로 잡고 있는 거예요. 2019년 5월 5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실제로 휴일이 이렇게 길진 않겠죠. 2020년 5월 5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자, 생성했으면 헤드 출력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몇 개만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기간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분석했었던 요 마지막 코드 블록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클래스 만들 때 요 홀리데이스 파라미터만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분석했던 코드 그대로 가져오세요.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들 때 뒤에다가 이제 공휴일 관련된 걸 넣어줄게요. 네,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아까 만들어놨었던 데이터 프레임 걸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홀리데이스라고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라미터 기본값이 10인데 얘를 한 좀 더 세게 15 정도 줘볼게요. 이게 공휴일 반영 강도예요. 당연히 얘도 값이 커질수록 이제 공휴일에 따라서 이제 유연해지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기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영향을 받을 리가 없어요. 갑자기 날씨 따뜻하다가 휴일 됐다고 추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대한 그 매출 데이터다라고 하면 그럼 분명히 공휴일에 영향을 받겠죠. 공휴일에 영향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럼 이제 파라미터를 추가할 때마다 계절성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좀 더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요. 뭐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 계절성 보여주는 게 하나 늘었죠. 근데 무작위로는 어떠니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네요. 자, 근데 이제 휴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일이 다 적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진짜 마지막 코드 블록입니다. 자, API 기능 활용. 기능을 활용한 공휴일 지정. 이 페이스북 API 중에요. 객체를 만들고 나서 프로의 객체를 만들고 나서 add country holiday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걸 쓰면은 국가별 공휴일을 얘가 좀 내장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써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휴일이죠. 근데 모든 국가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100% 정확한 건 아니래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 공휴일 쓸 때 좀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명절 연휴 잡는 거는 괜찮아요. 특히 구정도 잡더라고요. 재밌는 게 구정 딱 설날 딱 하루만 잡는 게 아니라 구정 하루 전, 하루 후도 잡아요. 그리고 대체휴일도 잡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언제는 공휴일 됐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뭐 그랬던 날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진대요. 아무래도 이 공휴일 데이터만큼은 누군가가 직접 노가다로 넣는 걸 테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PI를 활용한 공휴일 지정인데요. 마지막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홀리데이스 파라미터를 빼세요. 여기서 이번엔.
자, 여기다가 이제 공휴일 데이터 추가입니다. m.add country holidays, country name은 KR, 국가 코드를 설정하면 되고요. 현재 사용 가능한 국가 코드 목록은 요렇대요. API에 있는 거 저도 지금 북부 태운 거니까 요거는 혹시 필기하실 분들 단톡방에 그냥 문자를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한 줄 넣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M이라고 하는 객체가 학습 모델인데 지금 공휴일 보고 있었잖아요. 어떤 공휴일들이 적용됐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m.train holiday name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확인하시면은 얘가 학습에 사용한 그 공휴일 목록을 뿌려줘요. 보시면은 신정, 구정, 그다음에 구정 연휴 전후, 부처스 벌스데이래요. 어린이날 들어있고요. 한글날 들어있네요. 추석 연휴 들어있고요. 크리스마스. 요거는 이제 날짜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쭉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얘를 적용하고서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공휴일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땐 데이터 프레임 직접 만들어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날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한꺼번에 이제 기간을 만드느라고 제가 시리즈로 이제 구간 잡아서 이렇게 여러 개 넣는데 어떻게 됐건 이런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값들만 필드에 들어가게끔 얼마든지 구성 가능하시죠. 여차하면 엑셀에다 정리해서 읽어오셔도 되고요. 자, 요게 현재 가장 발전된 그 시계열 라이브러리라고 알려져 있는 프로엣 라이브러리의 그 대략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좀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원자료가 영어라서 요만큼도 힘들었네요. 자, 요거 파일 배포할게요. 자, 코드 잘 이어나가는 데 있는지 체크 좀 하고요. 자, 파일 올렸습니다. 오전 남은 시간 요거 정리하시면 이제 오전 딱 될 것 같고요. 오후 다녀오시고 그 예제 데이터 하나 더 돌려봅시다.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무리할게요. 오후에 또 애매하게 또 다른 그 알고리즘 건드렸다가 하다가 끊기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시계열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앙상블까지 들어가면 계획한 대로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